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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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7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가? 예. 우리 갑자기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김종대 편집장이 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제가 좀 오늘 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 아주 이 풍치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앉아 계신 분은, 김진양 박사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북한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참여정부 때 5년 동안은 또 이제 청와대 NSC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독특하게 이명박 정부 4년을 개성공단에서 보내셨어요. 네. 예, 기업 지원부장으로 또 4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진짜 안보 열렬 팬들께서는 김진양 박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초창기에 또 대타로 우리 진짜 안보 대타로 많이 뛰시지 않았습니까? 2번 나왔어요. 2번. 예, 예. 한 1년 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보이는 라디오. 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소리만 들려주다가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 놀라진 않았을까? 이름은 김진향인데. 그렇죠. 굉장히 지금 거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들 헐, 이런 분위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얼굴이 살짝 좀 빨개지셨어요? 예. 그 정도면 외모에 충분히 자신감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김진양 박사님께 특별히 좀 출연 말씀을 부탁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또 진짜 안보의 대타 전문 요원이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개성공단 상해도 안국동에 이제 좀 문을 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성공단 살해한다는 책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개성공단 상황이 어떤지, 제 개인도 좀 궁금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개성공단 하면은 김진양 하면 개성공단. 그래서 앞에 좀 호를 붙여드린다고 한다면
개성 김지장 선생. 예. 예. 그 지난주에는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 제가 서해라는 호를 붙여드렸습니다만, 개성공단 하면 또 김지장 박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또 부탁 말씀드렸는데, 네.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먼저 이 남북 관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오스톱된 지가 벌써 네. 한 7년, 8년 이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오스톱 상태인데, 개성공단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지금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개성공단은 네. 비정상적이나마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잘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에 네. 언론이나 네. 정치권에서 관심을 꺼주면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무관심이... 그렇죠. 네.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면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개성공단 벌써 2003년에 첫 사업을 뜨기 시작해서 12년째입니다. 최초의 개성공단을 만들고자 했을 때 총 2천만 평에 네. 2천만 평에 약 2,000개의 기업이 네. 연 500억 불 정도의 생산을 하는 엄청난 규모의 50만의 대도시가 네. 건설되는 것으로서 남북이 합의했죠. 2003년 당시에 첫 사업을 떴을 때 그렇게 하고자 했던 목표 연도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3단계 완공까지가 2012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부터 3년 네. 전이었죠. 네. 이미. 네. 사실 그랬던 개성공단이 2,000개의 기업은 고작 이렇게 자체하고라도 현재 124개 기업이 네. 2천만 평에 전체 한 2.5%도 안 되는 2.5%도 안 되는 100만 평에 40%는 40만 네. 평에 네.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북측 네. 근로자가 우리가 추정컨대 당시에 한 30에서 50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5만 명이 있거든요. 네. 비정상적이나마 그러나 네. 개성공단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 활동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어렵긴 하지만 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네. 대부분 네. 사실은 괜찮게 돈을 벌고 있다. 네. 이건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네. 우리 이 국민 TV를 네. 시청하고 듣고 계시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네. 남북 당국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이지만 네. 그 속에서 들어가 있는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들은 네. 대부분 네. 완벽히 올 100% 다 돈을 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많은 돈들을 벌고 있다. 네. 그런데 남북 당국 관계가 정말 정상화되어 버리면 얼마나 더 많이 벌 것인가. 네. 이게 저는 눈에 보여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개성공단 하면 이 퍼주기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퍼주기다. 툭 하면 들리는 얘기가 개성공단 문을 닫네 맘네 임금을 올려다네 마네 또 거기서 그렇죠. 누가 억류됐네 토지값을 올려다네 이런 얘기지 자꾸 보통 우리 국민들이 듣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은 아예 드럽고치사에서 이 사업대가 출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의 철수한 기업들이 없는 거죠. 방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어서 바로 이야기해 보면은 맞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늘 들었던 개성공단 이미지는 다 때려쳐 다 나와라. 그럼 뭐하고 가냐?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사실 왜곡과 오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길을 쓰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2013년 6개월 동안 잠정 중단되었을 때도 왜 단 한 기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 기업들이 입장은 자본의 논리죠.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벌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 6개월 과정 동안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을 때 그 대체 공단을 찾아서 중국이 아닌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다 돌아가 봤는데 개성공단만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개성공단은 정말 노동집약적인 산업조차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길을 쓰고 가려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남북 당국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모든 것이 다 단절됐잖아요. 모든 게 다 단절됐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북한이라는 영역, 남북 관계라는 영역은 분단 체제 속에서는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영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알 수 있느냐?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분단 체제는 북한이라는 영역과 남북 관계를 구조적으로 무지하고 체제적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
실제하는 모습과 좀 동떨어지게 적대적 관점에서 퍼주기다, 돈줄이다, 외화벌이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 임금 직불이 안 된다. 네. 많은 왜곡 내지는 좀 이렇게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북한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 개성공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들 이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가져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발현되는 네. 공간이다. 네. 희적의 공간이다. 네. 한국관계만 정상화된다라면 이것이 폭발할 이 폭발성은 네. 경제적 폭발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500억 불 그랬거든요. 연 500억. 그런데 당시 우리 합의는 그런 개성공단을 예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10여 군데 더 하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것들이 다 돌았으면은 네. 남과 북이 평화 통일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유기적인 연관성들을 가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뭐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경제 공동체를 이미 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거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남측 기업 사장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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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네. 해야겠지만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김재현 박사님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이야 가질 수 있죠. 남북 관계를 다루고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 또 이제 정부에서 네. 또 공직에 있었던 분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개성공단의 기업지원부장을 자처해서 거기서 무려 4년 동안 그 오지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오지거든요. 네? 제대로 된 활동도 못하고 위험수당이 있는 거. 왜 갔느냐?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대학원에서 남북관계, 북한체제, 북한사회,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네. 받았죠. 네.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네. 남북관계 국장을 했었죠.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대북정책을 하고 수립하고 협상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북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통일부 장관님이라든가 국정원장이라든가 많은 분들하고 외교부 장관, 국방장 다 모여가지고, 네. 대북정책을 같이 막 만들었던 그런 네.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과연 우리는 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네. 정말 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네. 자신 없었어요. 통일부에 계시는 많은 관료분들, 고위 당국자들, 국정원 많은 고위 당국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을 불가 예측성의 영역이라 그래요. 네.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 이거죠. 불가 예측성. 불가 예측성.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불가 예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북을 불가 예측성의 영역이라고 딱 찍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알면 예측이 되죠. 네. 몰랐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전 요즘 재앙이라 그럽니다. 네. 총체적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정도의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북을 알아야 됩니다. 네. 북이 향후 어떤 카드를 나올 것 같다.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향후 액션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라성 같은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늘 회의 말미에 역시 북한은 불가 예측성의 영역이야. 이렇게 결론냅니다. 이건 사실은 네. 국정을 안보와 평화를 네. 담지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네. 늘 고민이 있었어요. 20년 이상 북한을 연구했던 책을 보고 연구하고 협상도 하고 대책을 수립해 봤지만 네.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학자적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봐야 되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보는 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자진해서 네. 당시에 사실 저는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차관보였습니다. 네. 모든 직 다 필요 없어요. 네. 개성공단에서 북측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 네. 북측 관료, 북측의 관리자들, 북측의 근로자들을 가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치가 어디냐? 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기업지원부장이었어요. 기업지원부장. 기업지원부장이었습니다. 부장. 네, 네. 실세였죠, 사실상. 대북협상을 전체를 전담하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상의 그냥 핫코너입니다. 네. 이걸 이제 자원해서 갔어요. 네. 가서 그때부터는 국가가 나에게 준 공적인 책임의 영역, 협상들을 하면서 북한을 연구했던 남북관계 평화체제를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의 속살과 민낯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4년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협상을 하고 일상적으로 대화하면서 4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겠는가. 일반 근로자들이 그 안에서 세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천안함, 연평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네. 못하죠. 네. 4년간 학자적 의구심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네.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난 관계 그거예요. 네. 협상대로 하고 네. 다른 영역 속에서 권력 승계 문제까지 물어봤습니다. 네. 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가 어떤 평가를 하는지, 네. 남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 네. 술 한잔 마시면서. 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논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서야 북이 보였어요. 네. 20년 이상 북한을 연구했던 네. 박사학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북정책을 했던 그 고위 관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건 피상이었구나. 이들의 체계, 예를 들어서 그때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네들의 근로자들의 삶의 양식, 생활 방식, 가치관,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왜 형성되어 있는지, 조직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네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집단적 조직관이 형성되는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기간이 결국 북측의 체제 내부의 메커니즘들을 속살과 민낯을 제대로 보는 과정이었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다름이구나. 우리는 늘 그것을 옳고 그름, 네. 선과 악, 네. 틀림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다름일 뿐이구나. 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남과 북의 다름은 선과 악이 아니다. 다름일 뿐이다. 틀림이 아니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협상을 하다 보면은 늘 저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기준과 기준이 부딪힐 때는 새로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하죠. 눈에 보인다. 쟤네들 다음에 어떤 액션이 취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네. 그랬으면은 이제 개성공단 지원부장으로 일을 하기 전과 이제 하기 전과 그걸 마치고 나서 그래서 북한을 그전에 알았던 게 한 50이라고 한다면 북한 연구를 한 2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기업 지원부장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개성공단과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또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남측의 기업인들 계속 접촉하면서 알게 된 북한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까? 그걸 딱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적, 질적 차이를 비교한다라면은 7대3? 7대3. 네. 전 3, 후 7. 네. 이걸 저는 51대 40으로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4년의 경험이 사실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51로 보는데 양과 질로 본다라면은 새롭게 보죠. 왜? 그들의 속삭은 민낯을 봤잖아요. 그네들의 북측 근로자들, 소위 말하는 그네들의 인민들이 어떻게 지도부에 충성을 하는지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일까? 이걸 내가 남측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게 설명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나온 분들이고, 그죠? 보통 우리가 북한에 요즘 이미 이제 갈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만 평양이나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 사람들 말 그대로 북한 사람들인 것이고, 근데 개성공단에 있는 북측 근로자들은 북한 주민이면서도 남측 주민들과 남측 기업인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굉장히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완전히 좀 달라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북한 연구했던 게 정말 쪽팔린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이런 에피소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일면적으로 보면은 북측 사람들은 소위 그대로 보면은 순수합니다. 순박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대구 경상도의 아주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을 살았던 70대, 80년대의 시골 풍경에서 만나는 누나, 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 개성에서 제가 만났던 북측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누나, 형, 이런 관계들, 물질과 정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순수하고 순박합니다. 그들은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째짜다 그러죠. 돈 그런다. 야박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기본이잖아요. 자본, 효율성, 생산성, 경쟁의 논리. 지금 방금 얘기했던 생산성, 경쟁, 효율성 이런 가치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시장경제적 관점, 자유경쟁이 선이잖아요. 그네들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의 논리가 선이 아니에요. 네. 집단주의적 자유 그렇죠.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충돌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만났던 어떤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게 뭐였느냐. 사실은 최초에 딱 들어가면 말입니다. 네. 북측 사람들은 우리는 경계합니다. 네. 경계해요. 근데 그 경계심은 그들이 우리한테 더 가집니다. 네. 그러겠죠. 예, 예. 우리가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도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북측에도 빨갱이라서 표현 쓰나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네. 야 빨갱이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빨갱이 짓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집단 속에서의 자기들 커뮤니티 공동체 속에서의 이간질, 거짓 행위를 뭐 조장해서 이간질시키 이런 것을 빨갱이라고 하냐. 내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른 애들 물었어요. 너네들이 쓰는 빨갱이란 말은 뭐냐? 빨갱이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집단 속에서 이간질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이게 빨갱이지 뭡니까? 난 북측 사람들도 빨갱이란 말씀을 이제 처음 들었다. 굉장히 충격이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더라는 것이죠. 욕도 똑같아요. 흥분하면 북측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매우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들이 많고 또 뒤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게 매우 투박합니다. 좀 세련미가 없다 그러죠. 순박함과 투박함은 같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죠. 우리는 그걸 촌스럽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게 촌스럽게 아니죠. 이런 가치들이 만나는 건데 충격은 어떤 것이 충격이었느냐? 우리가 그들을 모르는 만큼 남과 북은 서로 총체적 문제인데 근로자들은 북측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모르는구나. 아,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들은 당연하겠죠. 얼마나 또 우리를 더 정말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학교 제도 교육 속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교과서는 예를 들어 최강권이 이 정도 두껍다 그러면은 그네들은 그 교과는 한 3분의 1 정도로 얇습니다. 학교에서 그만큼 안 가르쳐요. 세계에서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적 관점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그들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몰라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죠. 이게 이제 다름이죠. 어떤 충격이 있었냐? 그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했을 때, 죽었을 때 남측 인민들도 다 슬퍼하는 줄 알았대요. 엄청난 차이죠. 위대한 지도자가 서거했으니 자기들 기준이죠. 그만큼 모르는구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적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자기들 인식했다는 거예요. 참 천지 차이의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우리를 모르는구나가 충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식에서 북측은 헐벗고 굶주려 있다고 보죠. 그렇죠.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 큰 이미지죠. 그런데 그들은 늘 밝고 맑아요. 늘 잘 웃어요. 왜 그럴까? 참 고민했었어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절박한 게 별로 없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심하지 않아요. 그 체제가 그래요. 해고의 위험이 없어요. 해고의 위험이 없어요. 뭐 이거는 우리는 가정경제 내가 즉 가장인데 회사에서 잘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해고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줍니다. 그냥 절박하지 않죠. 우리가 막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일합니까? 아니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냐? 돈은 많이 벌었으면 뭐합니까? 아니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이거는 이 차이는 부딪혀 봐야 합니다. 굉장한 차이죠. 아 이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그때 느꼈어요. 아 이렇게 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일주일, 2주일씩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막 그 속에서 성취감 될거 같은데 그들의 노동 강도,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동기부여가 되면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는 개인적 동기부여는 아니더라고요. 매우 큰 차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체험적으로 만나서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그 이전에 북한을 이해했던 여러 많은 책, 북한의 권력 구조, 그들의 생활 양식, 집단주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상이고, 직접 만났던 내 앞에서 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여직원,
걔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네들의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알게 될 때, 관료들과 만났을 때, 관료들하고 얘기 들으면서 얘기 될 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지금 개성공단 사람들 이 책에 담고 있는데, 뭐 책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뭐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뭐 북한에를 다 합쳐갖고 뭐 평양, 개성, 금강산 다 합쳐갖고 6번인가 갔었는데 많이 가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게 2008년도 금강산 갔었고 2008년 금강산. 개성에는 2005년도 그때 이제 6.15 공동사 앞두고 이제 남북 협상 그쪽에 이제 민간 그 행사 차원에 이제 제가 협상을 맡아갖고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제가 북한에 처음 갔었던 게 2003년도 8월 달이었어요. 이제 그 금강산 관광에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제가 돌이켜 보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왜 거기에 이제 옥류동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강산 옥류동 계곡 올라가면서 북한의 그 여성 안내운동분을 한번 이제 그 농담 따먹게 하고 올라가는데 막 옥류동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 여성 안내운동부가 막 자랑하면서 남측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측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 특히 설악산은 비선들한 데가 있다. 그렇죠. 설악산 비선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좀 뭐 농담이 좀 떠올라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여기가 왜 옥류동인지 아냐. 설악산의 비선대에서 이제 그 선녀가 날아가다가 옥구슬을 갖다 여기다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옥이 이제 뚜루루 내려온다는 의미에서 이제 옥류동 이름이 붙여진 거다. 그러니까 뭐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성 안내운동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인상이 깊은데 그러면 뭐 합니까? 거기 남조선 인민들은 그럼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 미군 놈들이 지켜갖고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설악산에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모르죠. 남쪽 인민들이 설악산에 못 가는 곳으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설악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철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쪽에 들어오면 꼭 설악산에 방문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가 뭐 남쪽에 북쪽을 모르고 북쪽에 남쪽을 모른다고 합니다만 이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너무 몰라요. 너무 왜곡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 무지도 상호작용인데요. 우리가 북을 모르는 만큼 북도를 너무 모르는구나가 사실입니다. 총체적 무지예요.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성에 갔을 때가 2008년이었죠. 2008년, 2011년 4년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긴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대립과 적대국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타이밍이었고 2011년도에 개성공단 나올 때는 정말 최악인, 최악인.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나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최악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좀 좋을 때에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 북한 사람들하고 어떤 뭐 대화의 수준이나 어떤 소통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당국 간 관계가 경상됐을 때 이런 건 좀 어떤 차이를 많이 느끼셨나요? 이게 이제 결국 개성공단의 비정상화를 이야기할 때 뭐 지금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생산만 해라. 추가 투자하지 마. 기업들은 아니 돈이 보이는데 투자만 더 하면 2배, 3배 막 벌겠는데 그걸 추가 투자 못 하게 하니까 답답해서 기존에 하락하는 것만 하니까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게 이제 오이사 조치 때문에 신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오이사 조치 2010년 나왔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은 그 전에도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외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동결 조치가 다 됩니다. 기존 2007년에 남과 북이 개성공단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방안, 뭐 2단계 공사 들어가는 거, 청량 맞췄던 거, 뭐 도로 건설하는 거, 기숙사 짓는 거 모든 것들을 사실은 6.15 14가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이 또 온전했겠습니까? 다 우리 정부에서 좀 사실 우리 정부에 의해서 부정이 되죠. 물론 박광자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혜들을 못 끌어낸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깝죠. 하여튼 돌아와가지고 남북 당국 관계가 비정상화되면은 개성공단이 어떻게 비정상화되느냐?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에서 같이 일하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웃으면서 자유롭게 이해하게 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남북 측 근로자들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서로 눈치 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렇죠. 모든 남북 당국 관계가 6.15 14세 때처럼 뭐 다 좋은 게 좋다. 화해하자, 협력하자, 상호 이렇게 뭐 존중하자, 욕하지 말자. 이럴 때는 서로 잘못해도 뭐 다 이해해주고 실수야 서로 모르니까 오해한 거야. 다 그냥 이게 양해가 되죠. 당국 관계가 딱 안 좋아지니까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실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의도적으로 보인 거죠. 실제로 남북 당국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되면서 모든 국민이 다 금강산 중단되고 모든 교류 협력 다 끝나면서 개성공단만 있었어요. 개성공단만 유일하게 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남측 근로자가 2,500명이 있었거든요. 네. 북측 근로자 5만 명이 있다 칩시다. 2,500명 중에 2008년 12일 조치로 900명, 800명은 툭 떨어집니다. 네네. 당국 관계가 매우 적대적 관계가 딱 돼버리니까 2,500명이 북측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의 진원지가 개성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네. 유사한 사건들도 사실 좀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인원을 줄이죠. 그때 이후부터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를 봐요. 얼마나 네. 부자연스럽습니까? 네. 물론 내면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내면적인 서로의 동질감, 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마음껏 표현도 못하죠. 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같이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예. 2008년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신고하게 하고 못하게 했어요. 네. 이 부자연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듣게 네.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였죠. 참 큰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합니다. 네. 뭐 관계니까, 인간관계니까. 그렇죠. 안 좋은 선택 적응하는 게 또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예, 예. 언어도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집안 사정까지 이야기 다 하고 네. 애들 어떻게 키우며 과외 네. 어떻게 시키며 네. 고부 갈등은 어떠며 네. 정말 왜 뭐 당연히 일주일, 2주일에 서울에 한번 나와가지고 내 와이프를 만나는 것보다는 늘 같이 붙어 사는 그 직원들, 국적 관료들이 네. 가족 같아요, 사실은. 네. 다 같이 같은 공감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 1년, 개성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년만 지나면 남측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인간관계는 다 정리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2주일에 한번 잠시 나왔다가 주말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뭐 평소 술을 한잔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같이 공유할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야기거리가 없어. 네. 그래서 개성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측에 나오면은 개성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술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개성난에 있으면 네. 개성난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있고 남측 사람들과 조금 풀어지고 네. 문화적으로 어투, 말하는 거, 사고하는 습성, 북측도 우리를 배우겠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 쓰는 언어를 그대로 사회적인 언어라는 게 사회적인 거니까 네.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 사무실에서는 뭐 동지 선생 그러다가 동무 자기들 막 하니까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김동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일 하라고 뭐 할 수 있다. 말투도 비슷해져가요. 우리는 당연이라 그러죠. 네. 걔들은 응당이라 그럽니다. 네, 네. 우리는 상호간에 그러죠. 걔들은 호상간에 그러죠. 막 쓰고 있다 보면은 내가 호상간에 가기도 하고 저쪽 북측 애들이 상호간에 가기도 하고 내가 응당이라 그러고 걔들이 당연히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네. 막 섞여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네, 네. 말만 동화되어 가느냐. 사고방식도 예를 들어서 이쁘다는 말들 북측 사람 잘 안 합니다. 네. 곱다 그러죠. 그렇죠. 곱다는 말을 많이 그럼 쓰죠. 북측에서 우리가 여성을 만나면은 오래 살면은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북측 여성은 누구 선생 뭐 곱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네. 곱습니다 한마디 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많이 쓰죠. 네, 네. 이거 서비스 네. 협상을 잘 하려면 무슨 참사 고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모든 협상이 쫙 흐를 수 있도록 네.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런저런 문화적인 동질감. 왜 제가 이 책에서 작은 통일이 매일 이루어진다 그랬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네. 존중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알게 되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네. 실체를 알게 되면 네. 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사람들 적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은 나를 평화로 봤네. 나도 평화인데 이 알게 되는 순간 네. 존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은 이미 통일이 되는 겁니다. 네. 사고방식이 조금 다를 뿐 네.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조금 다를 뿐 네.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못 살 뿐 네. 정신적으로나 뭐로나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들이 다 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네. 밖에만 나가면은 개성날 두고 적대적으로 막 그러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너무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단순히 뭐 남측 기업 입장에서는 돈벌이고 북측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뭐 이런 어떤 이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뭐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써놓으셨습니다만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간의 평화가 또 이제 집단 간의 평화 또 나가서 이제 남북 간의 평화 이런 게 이제 확대되고 서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인 동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살 수 있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여기 이제 일종의 에토스가 이 개성공단에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7, 8년 지나면서 이걸 뭐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다가 언제든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서해선 툭하면 뭐 교전사태 발생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업의 이 개성공단의 이 취지, 예, 근본적인 어떤 목적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변질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맞죠. 예. 지금 정옥식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고 그런 우려가 있죠. 실제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북측의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은 사실은 남북 당국 관계가 뭐 이렇게 막 위기가 막 치달을 때가 되면은 개성공단 오히려 평온합니다. 역설적으로요? 북측 근로자들이 먼저 그렇죠. 태풍의 눈처럼. 그렇죠. 정말 맞아요. 네. 천안함 사태, 연평도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개성공단은 조용합니다. 핵실험했다. 서로 말도 못하고 조용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바로 압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북측 근로자들은 며칠 있다가 알아요.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소식 들었습니다. 뭐 연평도 뭐 내지는 무슨 뭐 핵 그거 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남측에 전화 자주 하시고 아무 일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걱정해 줄까요?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계가 되면은 더 납작 엎드려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식이 되면은 남측 주재원들을 위로해 줍니다. 사실 그것은 트릭이 아니에요. 진심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7년, 8년간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오래 한 사람들 10년, 12년 같이 근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그렇게 허투루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아까 그 성격의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뭐, 이 엄혹한 시기에도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기적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현재 저는 개성공단이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봐요. 최초의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경제를 위한 평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평화와 경제를 다 같이 잡자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경제가 관심이 있었고, 평화도 관심이 있었고, 북측은 평화 관심이 있었고, 경제도 따라오는 거였죠. 그래서 남북의 공동공단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 때도 북측의 주권지역에서 북측의 주권법으로서 북측이 만든 건 맞지만 법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우리하고 같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배려한 거죠. 상호 존중해 준 거죠. 그런데 당국관계가 7년 8년간 적대적 관계가 딱 되니까는 이미 오래전에 저는 개성공단은 이미 비정상화되었었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정말 모르는 개성공단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많은 실무 협상들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 있는 노력이 아니었어요. 2009년도에도 3번 협상을 했었고 2010년도에도 뭐 2-3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 그 협상에 참여도 하고 연락관접 쪽도 같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만은 진정성 있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북측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거 이미 개성공단 이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분명히 개성공단은 북측은 스스로 닫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이라는 게 말입니다. 남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죠. 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북측을 뭐 군부가 뭐 반대한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북측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축소하는 일개 기갑사단하고 일개 보병사단, 일개 포병연대가 있던 자리 그 군대를 5km, 10km 송악산 쪽으로 물리고 만든 공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보, 북측 입장에서는 안보가 뚫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후퇴했다라는 거. 우리가 일산에 있는, 고향에 있는 일사단을 북한산 쪽으로 뺄 수 있습니까? 5km, 10km?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그네들이, 우리가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적 관점, 평화적 관점 많이 있습니다만 그네들은 남북관계 평화적 제도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정말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네들 입장입니다. 지들 이야기해. 우리가 이거 믿고 안 믿고 이건 다른 문제고. 이 군의 입장에서는 이랬던 개성공단이 그때는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당국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성격이 달라져서 이거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압니다. 2008년 12일 조치가 나오기 전에 현재 북측의 정찰총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당시에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이었는데 박림수 대사부터 쫙 같이 와가지고 1박 2일간 요회를 하고 갔어요. 개성공단을. 그러고 나서 개성공단 2,500명을 800명 줄였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군대도 물리고 다 했는데 지금 남북 당국이 이래가 이게 적대적 관계가 돼가지고 이거 너무 우습지도 않게 됐다. 이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이 성격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거 닫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막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네들이 이야기. 그 김영철 정치가 총국장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이거 막 닫고 싶어.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계속 가자니까 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우리는 참 저게 우리를 한 250명 쫙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니까 야 이게 간단치 않구나 저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뭔가 다른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죽었잖아요. 유지입니다. 일종의 유훈사업이에요. 스스로는 지금 못 닿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발화점이 되지 않는 한 스스로는 절대 안 닿습니다. 이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계속 대립과 적대의 어떤 발화점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뭐 개성공단 비정상화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북측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미 남과 북의 정상적인 관계 시기에서 남북 공동 운영 공단으로서의 성격은 이미 아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미 북측은 스스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을 법 제도적으로 성격 변화를 모색 바꾸려고 했던 것이 저는 2014년 12월에 노동규정 개정을 해가지고 임금 문제를 뭐 현실화하게 하자고 했던 거죠. 노동규정 개정이 개성공단 법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법을 바꿀 때 우리하고 협의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보문다라면 자기들이 만들면 돼요. 주권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측을 상호 존중해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는 모양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의 안 하고 막 바꿨단 말입니다. 이건 그건 7, 8년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이 성격적으로나 운영적 측면에서 이미 북측의 공단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다시 남과 북의 온전한 정상적 공단을 오려면은 백약의 무효입니다. 남과 북의 정부 당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뭐 국제적인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 모든 다 백약이 무효하고 당국 관계가 정상화되어야지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 남북 공동공단으로 본래적 취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이 뭐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뭐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 이런 어떤 좀 뭐 교류 협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시, 그러니까 남북 관계 발전과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선택을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측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성격이 변질됐다라고 이제 북한이 판단을 하고 그럴 바에는 이제 이게 무슨 남북한의 합작 사업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군요. 제가 보기에 저희는 정말 북한 전문가로서 남북 관계를 직접 했던 입장에서 우리는 좀 엄청나게 실기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실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민족사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후대 미래 세대에게도 엄청난 기회비용,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냐면은 지금 북측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엄청납니다.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실제로 엄청나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도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해주고 북측에 무슨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북측의 개혁 개방을 안 한다 그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신의주를 양면에 불러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안 되고 막 가는데 개성공단 통해가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한번 해보려고 평화의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20개 만들자고 했던 게 14선언 당시에 북측 정상회담에 나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이에요. 하면 된다라고 더욱더 빨리 가자고 막 이야기합니다. 왜 민간 기업에 맡겨놓으니까 속도가 안 난다.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와가지고 투자하고 하라. 우리 다 열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정상회담 대화록에 그런 대화록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안 하는 겁니다. 자, 남쪽의 제도의 특징이 있는 거고 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에 양해를 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막 우린 준비 다 됐다. 막 들어와 해라. 국가가 투자하면 시간 짧을 거다. 우리 다 보장하겠다. 이야기 막 하잖아요. 2012년도에 경제개발국법 채택하고 뭐 독립재산제 전면화하고 모든 기업수 인민위원회 각급 단위 전부 다 일욕심 인센티브 생산서 제고해서 각종 조치를 다 취하고 법리적인 제도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투자 유치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가 손만 뻗은데 그것들 손만 마주자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생산성은 제가 보기에 퍼주기를 그러는데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 기업들이 입장이 아니라 단순히 들어가 있는 기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1을 투자하면 10과 15를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윈윈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더 많이 퍼주기에 퍼오는 거죠. 1대 10, 1대 15입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1년에 거기에 개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북측 근로자 임금, 세금 다 합쳐가지고 1억 달러가 안 돼요. 900억 원 정도 되죠. 모든 거 통틀어서 임금 5만 3천 명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900억 원,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연 5억 달러 생산을 한다 그래요. 5억 달러요. 근데 이 5억 달러는 저는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 지원부장이잖아요. 우리는 그 124개 기업이 그 해 생산액들을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남측에 뭐 3일 회계법인부터 화인 돈, 굴지의 회계법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기업들의 회계 결산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5억 불이란 게 OEM 업체들이잖아요. 대부분 개성로 124개 기업의 70%는 대부분 OEM 업체들입니다. 임가공 단가를 책정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개성공단 옷들입니다. 이 옷 예를 들어 와이셔츠 하나 백화점에 걸리면은 7만원, 8만원, 적게는 2만원, 3만원 줍니다. 이거 하나 전체 5억 불 생산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1,000원 정도. 왜? OEM 단가니까. 봉제비, 임가공 단가만 쳤다 말입니다. 이 공장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0원이. 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개성공단에 제일 많은 기업들이 아웃도어 업체들입니다. 속옷, 고급 속옷. 예를 들어서 S 회사에 뭐 백화점에 걸린 모든 옷들,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죠. 우리 그 회계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거 제대로 계산하면은 최소 10배, 15배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었느냐? OEM 업체들도 돈을 벌지만 더 큰 돈을 번 건 개성공단에 오다를 주는 남측의 원청 업체들, 그렇죠. 소위 굴지의 그 재벌 그 패션, 의류 패션업을 선도한 그들,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 5억 달러가 10배면 얼마입니까? 50억 달러죠. 우리는 1년에 1억 달러도 안 되는 임금, 세금을 줬어요. 50억 달러면 몇 배입니까? 50배죠. 그럼 50배는 너무 많다 칩시다. 한 3, 40배 정도로 그 정도만 쳐도 사실 아주 양보해가지고 10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렇게 이게 남는 장사면, 왜 이거를 갖다 계속 확대하고, 다른 곳에도 만들고, 왜 이렇게 못하느냐. 더군다나 보수 정권은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왜 남측 기업이 북한에 가서 돈 벌고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잘 못하게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지. 무지. 정말 몰라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모른다. 이 무지가 그냥 북은 헐벗고 굶주리고 이 모든 돈줄이야 외압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알겠지.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버니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위에 있는 뭔가 정치적 뭔가 이해관계들이 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124개 기업이 5억 달러, 5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애초에 2천만 평 다 해가지고 50만 명이 사는 거대한 창원시와 창원공단을 합친 그 엄청난 대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2천여 개 기업이 500억 불. 그런 공단이 10개가 됐다. 얼마죠? 그 엄청난 경제적 효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데, 2%도 안 된다, 성장에. 이거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다라면 남북관계다. 남북경협이다. 분단체제 70년이 그만큼 엄혹했지만, 그만큼 엄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로만 가면 통일대박이 아니라 평화대박이다. 상호 존중만 하면, 적대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상호 존중만 하면 개성공단 같은 거 계속 만들고 다 유효하지 않습니까? 6.15 14일 합의는 다 유효합니다. 당장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폭발시킬 것이다. 성장 속에서 양극화의 문제도 경제민주화의 문제도 모든 것들을 다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전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는데 중동 특수, 우리가 8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령의 중동 특수를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북측의 저 넓은 땅에 소시, 철도, 도로, 항만. 얼마 전에 지난해 러시아가 250억 달러를 향후 투자해가지고 3,700km 북쪽에 철도 현대화한다 그랬죠. 네. 그거 사실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네. 14선언 합의에 그거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란 말입니다. 네. 지하자원의 문제, 철도, 도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의 유수의 건설사들이 내수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그 건설사들이 가서 네. 세계적인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모든 가능성들이 이 엄청난 기회가 네. 이 모든 실기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은 피눈물 나죠. 이 가능성들을 실사구시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접근해도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다. 네. 개성공단이 그것을 반증한다. 이 엄혹한 시기에도 네. 개성공단은 기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정상화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예를 들어서 1, 2년 정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임 정권하고 좀 차별성을 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구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아니다. 예. 뭐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고 옹고시한 말도 있습니다만 결국 뭐 DJ 노무현 정부 때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뭐 네. 이거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잘한 건 배우고 못한 건 비판하고 네. 개선과 혁신 그렇게 변화 발전해 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눈에 보인다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이야기해요. 기업인분들이 네. 우리 기업분들 저 자주 만나니까 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개성에서 돈 못 벌면 바보야, 김 박사. 개성에서 돈 못 벌면 바보야. 네. 남북관계. 개성에서 돈 못 버는 사업가는 지구촌은 어디를 가요? 근데 개성에서 네. 부도는 기업 한 기업도 없습니다. 네. 정말 재미나는 얘기네요. 그만한 곳이 네. 없어요. 네. 이걸 알면 네. 앞에 눈이 보이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내 경제, 정치적 여러 많은 경제적 문제가 폭발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거기 있다라면은 네. 가야죠. 무슨 이념이 필요하고 무슨 국민 행복이 가장 최대 이념이에요. 가장 네. 큰 이데올로기란 말입니다. 네. 국민 행복만 한다라면 뭐 다 할 수 있어야지. 네. 지금 이제 아직도 20세기 냉전 체제에 갇혀가지고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죠. 네. 국민 행복하면은 그게 네. 절대선이다. 네. 남북 관계에 있다. 평화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네. 있다.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네오콘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그렇죠. 싹 트기 전에 한번 밟아버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전략 물자 통계 투쟁을 해서 남쪽에서 뭐 하나 설비 하나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네. 유효한데 아무튼 네. 그거를 뚫고 네. 그걸 설득하고 그걸 뚫고 이거 왔단 말이죠. 맞죠. 그럼 이 개성공단 사업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면 미국이 부당하게 미국이 뭐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관해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그렇죠. 분명히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양수겹장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부분들을 네. 풀어갈 수 있는 단초입니다. 네. 이것을 진영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문제, 네. 대한민국의 국가 주체성의 문제, 우리의 자강의 문제,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국제 외교적 역량의 강화 문제.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면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네.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네. 똑같은 남과 북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저럴 수 있겠습니까? 네.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네. 100년 전에 구한말 시기에 그렇게 약소국의 엄혹한 수모를 당했던 게 지금 분단되어 있으면서 똑같이 당하잖아요. 노골적으로 공국주의 이야기합니다. 노골적 위안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과 북이 공조만 취하면 이 문제 단적인 예이지만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남과 북이 공조만 취하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죠. 예. 엄청난 거죠. 저는 오늘 그 김지장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진 한편 존경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남북관계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굉장히 또 좌절도 많이 하고 특히 이것이 뭐 관계가 안 좋아진 지가 뭐 1, 2년이 아니라 7, 8년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요즘 남북관계 전문가나 이쪽에 활동하다 보면 이 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무력감하고 뭐 매너리즘 이런 거 빠져 있는 거 많이 느끼는데 이 50분 동안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밤새 그 속에 이제 여전히 그런 열정이 살아있구나. 그런 열정을 저한테 좀 전달이 되고 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김재현 박사님께서 4년 동안의 경험, 또 지금 현재까지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쪽의 북측의 주민들, 그러더라들, 이분들과 쭉 만났던 기록을 개성공단 사람단 책으로 썼는데요.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그게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간접 체험을 해보시고, 머지않아 직접적으로 우리가 또 체험할 어떤 기회가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좋은 교과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이 책도 많이 좀 이제 또 접하시고, 또 남북관계, 개성공단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흔쾌히 출연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한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